우리 이제 물리 기본 좀 따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로 바뀌면서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달리 해야 될 거야. 물론 이제 작년부터 바뀌긴 했지만 지금 이제 주관식 형태의 문제를 풀려면 우선은 원리적인 걸 명확히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물리 개념을 왜 사용을 하고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놔야 그 특히 이제 서술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역시 이제 100점 중에서 30점은 교육론 문제고, 그러니까 교육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 그 교육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그 책 한 권 설정해서 그걸 여러 번 우선 읽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뭐가 있는지를 명확히 먼저 좀 이해를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교육론은 계속 읽어서 그 책에 나오는 용어들만 명확히 좀 알고 있으면 될 테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번에 시험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본 과정,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그 객관식이나 이런, 그리고 그 전에 주관식 문제는 거의 물리의 한 70~80% 정도가 일반 물리 수준에서 다 나왔었어. 근데 물론 이번에도 이제 객관식 문제의 경우는 일반 물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심화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뭐 그 기본 과정 내용에서 나왔지만, 근데 이제 논술형이나 서술형 문제에서 전공 형태의 문제로 나오는데, 전공 형태의 문제로 나오는 건 사실 전공 부분에서는 어떤 수식을 사용하기 과정을 묻는 건 없어. 그 결과에서 나온 것을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이해하고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정을 너무 전공책에서 과정을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것들을 그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공책 볼 때 절대 과정 너무 보려고 애쓰지 마. 이번에 뭐 르장드로 나왔다고 그래서 르장드로 과정 그런 거 보려고 하지 말라고. 결과 활용하는 거, 즉 수학적 테크닉만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고, 우리가 이번에 문제 푸는 거는 나중에 분석을 좀 할 거야. 이거 해놓고. 그래서 우리 거기 이제 기본 과정에서 얘기되는 거는 뭐 우리 주어지는 건 거의 그 일반 물리 수준에서 약간 들어가는 내용 정도를 공부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들인데, 우리가 그 지식들이 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왜 그런 물리량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거 위주로 해서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머릿속에다 좀 넣고 자 공부를 좀 하자고 그래서. 뭐 여기 나하고 전에 혹시 본 친구들 있으면은 뭐 알다시피 난 이제 말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얘기들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난 재밌는 얘기를, 물리 외에는 재밌는 얘기를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딴 얘기를 거의 못해. 그래서 자 물리 얘기로 바로 들어가고. 근데 오늘 내가 저 강의 시간을 잘못 알아갖고 말이야. 난 분명히 10시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와서 10시에 와서 보니까 2시야. 그래서 난 다시 숙소 갔다 또 왔네. 참. 자, 우리 우선 그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에서 먼저 역학 부분에서 우리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우선 그 역학 부분 앞에 부분에서 이제 그 공부하는 것들이 요 순서로 이제 나간다고 그랬어. 자,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과학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 주변 현상, 즉 자연 현상에 자 결국 뭐 찾는 거? 원리를 찾는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얘기들이 결국 과학에서 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자연 현상의 원리를 찾는데, 이 실험을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국 실험을 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뭐 어떤 물체의 길이 재는 거, 이런 거 실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떤 물체의 길이를 잰다는 게 결국 뭐를 나타내? 결국은 필요한 수치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실험에서 주어지는 필요한 숫자를 찾아내는 문제들이라고. 결국 실험을 통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원하는 수치를 찾는 건데, 이 수치를 찾음으로 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당연히 뭐야? 여러분들 이거 10이라고 하는, 길이가 10이라는 녀석이 있다. 그럼 이 10이 얼마나 큰 거야? 당연히 모르잖아. 왜 몰라요? 뒤에 단위가 있어야 이 녀석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우리 물리책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게 돼? 단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단위가 나와야 비로소 숫자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단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건 뭘 공부해? 그럼 이제 필요한 수치를 찾아냈으면, 그리고 이 녀석들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을 계산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계산을 공부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고 나누는 거 이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주로 지금 계산을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뭐 때문이냐면, 크게 우리가 다루는 물리량에는 뭐가 있어요? 크게 다루는 우리 물리량에는 크기만 알으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스칼라량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까지 알아야? 방향까지 알아야만 되는 벡터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물리량에서 스칼라량과 벡터량을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되는데, 결국 스칼라량과 벡터량은, 스칼라량은 그냥 숫자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면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왜 꼭 물리를 공부하기 전에 이 계산을 먼저 공부하느냐면 바로 요 녀석 때문이죠.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낼 것이냐를 먼저 공부하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둔다고. 이게 이제 물리 전체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을 당연히 이제 먼저 시작하는 거고, 이 얘기가 주어지면 이제 비로소 자연현상의 원리 찾는 일들이 이제 진행되겠죠. 그럼 이때 자연현상의 원리를 찾는다는 것이 결국은, 원리를 찾는다는 것이 바꿔 얘기하면 당연히 뭐야? 규칙성 찾는 거예요, 규칙성. 자연현상에서 일어난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겠다는 얘기고, 결국 자연현상에서 규칙성을 찾는데 이 규칙성이 이제 바로 과학의 과목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목마다 달라지는 거고, 우리 물리에서는 이 규칙성을 뭘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뭘 가지고? 대상물의 위치. 대상물의 위치. 그러니까 대상물의 위치를 찾음으로 해서 자연현상의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물리의 전체 내용이야. 그러니까 물리의 모든 어떤 파트든 간에 최종 목적은 뭐예요? 대상물의 위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에 초점이 맺혀진 거야. 모든 과목이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물리의 최종 목적은 대상물의 위치 찾는 거. 그럼 이제 대상물의 위치를 찾을 때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공부할 때는 대상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되는 거고. 됐어요? 그리고 전하에서는 전하를 가진 전하 Q. 그렇죠? 그래서 그 녀석들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모든 게 다 초점이 맺혀진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역학 부분에서 공부하는 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이제 역학 부분에서 먼저 대상물의 위치를 찾는데, 대상물들의 위치를 찾을 때 이런 크기를 가진 물체들이 움직일 때, 간단히 뭐 크기를 가진 물체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근데 문제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에 빼글빼글 돌죠. 그러면 결국 크기를 가진 물체가 당연히 어떤 운동?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럼 병진과 회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한 번에 다루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다루기가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하자 공부를? 먼저 회전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병진만 먼저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병진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결국 뭐를 도입하게 돼? 가상의 질점이라는 걸 도입하죠. 즉 질점은 뭐야? 질량을 가진 점. 그렇죠? 그래서 질량을 가진 점이 운동하는 것만 먼저 따지자 이게야. 그럼 회전을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점 또는 입자라는 걸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입자를 공부하고 나면 이 입자에서 주어지는 병진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뭘로 확장시켜? 입자계, 질점계로 확장을 시켜서 질점계의 운동을 따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는 거야? 당연히 크기를 가진 물체인 강체라는 걸로 우리가 확장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강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그럼 강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이제 뭐까지 포함시키는 거야? 이제 회전 운동까지 포함해서 다루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체의 병진 운동은 뭐랑 똑같아? 강체의 병진 운동은 입자의 병진 운동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입자의 병진 운동과 똑같으니까 결국 그 강체의 운동에서는 뭐만 따지면 돼? 회전 운동에 대한 것만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선 역학 부분에서 공부되는 건 요 내용들 공부하는 것이 전체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요 얘기들을 이제 뒤에서 그 입자계하고 강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입자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을 공부하느냐? 질점 또는 입자의 운동, 즉 바꿔 얘기하면 병진 운동을 공부하는 거죠. 이제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자, 이 병진 운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을 가진 점의 운동을 기술하겠다 이거잖아. 그럼 질량을 가진 점이 움직일 때 최종적으로 찾는 게 뭐야? 위치를 찾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대상물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얘기인데, 오늘 대상물의 위치 찾으려면 뭐를 하면 된다고?
해상물의 위치를 찾으라면 어떻다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역에서 그 부산 쪽으로 기차를 타고 간다 이게야. 근데 부산 쪽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1시간 후쯤에 어디 있을 거냐를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가면 1시간쯤 후에 대전쯤 가 있을 테고 만일 새마을호를 타고 가면 1시간 후쯤에 천안쯤 가 있다고. 그럼 이것처럼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건 뭐를 알으면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 바로 KTX나 새마을의 빠르기.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를 알으면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약속해? 빠르기라는 걸 우선 알으면 될 거다 이게야. 근데 빠르기만 안다고 해서 위치를 찾는 게 아니잖아. 빠르기만 알으면 위치를 찾으면 좋은데 문제는 움직이던 물체가 움직이다 정지할 때도 있고 정지하다 움직이는 녀석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까지 명확히 알아야 돼? 빠르기, 변화까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는 결국 빠르기, 변화라는 걸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빠르기, 변화가 있을 때 위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걸 따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따지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자, 빠르기의 변화. 제가 늘 얘기지만 우리 길가에 있던 돌멩이 놔두면 계속 정지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빠르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정지해 있던 녀석이 누군가 발로 차면 운동을 일어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힘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힘을 이용해서 결국 빠르기와 위치를 찾아내려 시도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빠르기 변화와 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야? 바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뉴턴의 운동법칙.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힘과 가속도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턴은 여러분들 그래서 시대적으로 뉴턴이 뉴턴의 운동법칙을 만든 다음에 결국 뭘 주장했어? 힘을 알으면, 즉 어떤 현상이건 힘을 알으면 그 현상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를 다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잖아.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물리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이나 화학하는 사람들도 다 그 현상의 힘이 뭐냐를 찾으려고 다 애를 썼을 때가 이때라고. 이 당시에. 근데 이제 문제는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 둘을 연결고리를 찾았는데 문제는 힘을 이용해서 이 녀석 찾으려니까 어떻게 돼? 이 녀석은 앞에서 그랬던 뭐야? 벡터량이야, 벡터량. 즉 뭐? 방향을 꼭 고려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하면서 빠르기와 위치를 찾으려다 보니까 아주 골치가 아프다 이게야.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야? 지금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빠르기와 위치를 좀 쉽게 찾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를?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이동시키죠. 그럼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이동시키고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일이라 얘기하잖아. 그래서 물체는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니까 바로 뭐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이용을 하니까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쉽게 위치와 빠르기를 알아낼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입자의 병진운동에서 공부하는 건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야. 결국은 위치라는 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위치를 보다 쉽게 빨리 찾아낼 것이냐를 연구하는 거에 불과하죠. 요 얘기.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역학 병진운동에 대한 건 모든 것들이 다 거야.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외에 속도나 가속도 구하는 문제는 전부 다 힘을 이용해서 위치나 빠르기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위치나 빠르기를 구할 것이냐 그건 주어지는 문제 보고 선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개 가지고 이걸 찾으려는 게 최종 목적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길점에서는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에 뭐 한 번씩 다 해봤겠지만 입자계에서도 공부하는 게 뭐야? 이것들이잖아. 단지 입자계에서는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내는 거 뭐야?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질량 중심이라는 걸 도입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도입해서 질량 중심을 대표해서 이것들 차례대로 또 공부하는 거고 강체에서도 회전 운동 따질 때 궁극적으로 뭐 찾는 거야? 위치 찾기 위해서 대신에 위치를 뭘로? 회전할 때의 각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해서 요거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역학은 이게 전체야. 위치를 찾기 위해서 힘을 이용해서 위치 찾느냐 에너지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을 거냐. 이게 역학의 전체 내용들이라고.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내용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다뤄 나갈 건데 거기 참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이번에는 지금 연습 문제를 좀 넣어놨어.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이건 풀어서 제출해야 돼. 물론 내가 체크해 주진 않아. 근데 안 낸 사람은 필수는 있어. 내가.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는 그때 풀지 않을 거야. 연습 문제는 이번 주에 공부를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한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문제들을 그때 풀어줄 거라고. 됐어요? 연습 문제는. 대신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면 다음 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연습 문제 푸는 걸 다 제출을 해야 돼. 오늘은 우리 조교할 친구가 갑자기 맹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오늘 못 왔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 내야 돼. 알았지? 이거 문제는 쓸 거 없어. 문제 쓸 거 없고 그냥 풀이하고 답만 여러분들이 실제 답지에다 쓰는 것처럼 풀이하고 답해서 제출을 하라고. 문제 쓸 건 없고. 됐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이제 쓰는 연습해야 되니까 하는 얘기야. 자꾸.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단답형 형태로 써야 될 것들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과정도 써보려고 애를 좀 쓰고 이유 쓰고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아서 제출하고. 됐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아마 오늘 지금 내 예상은 이제 여기까지 그냥 우리 요 얘기도 이제 무지하게 많긴 한데 여기까지 나갈 수 있으면 여기까지 지금 나갈 생각이야. 오늘 얘기되는 것은. 근데 이제 요 얘기가 우선 요 얘기까지만 먼저 해보면 이제 요 얘기 놓고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다 아는 얘기들이야. 여러분들 먼저 이제 우리 여기 벡터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벡터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건 뭐야? 벡터에서 공부할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벡터라는 것을 어떻게 우선 표시하느냐 얘기들이고. 근데 벡터를 표시하는데 결국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결국 좌표잖아, 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좌표를 통해서 이 표시하고 이걸 이용해서 결국 뭐에 관한 거? 좌표 변환에 관한 얘기를 간단히 좀 하게 될 거야. 좌표에 관해서. 그래서 좌표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이어서 할 거라고. 좌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만 기억해 두면 돼요. 나중에 필요할 때는 이제 구좌표계하고 원통좌표계까지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뭐만 기억해도 직각좌표계와 극좌표의 차이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자고. 됐어요? 그래서 좌표에 대한 거, 그래서 직각좌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좌표, 요 둘의 차이만 우리가 좀 다뤄보게 될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다루고 이걸 가지고 좌표 변환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변환시킬 때 어떤 식에 의해서 좌표가 변환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것들 공부하고 나면 이제 뭐에 대한 거야? 자, 우리가 분해 얘기도 간단히 해놓을 거야. 오늘 벡터의 분해를 우리가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오늘 벡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벡터를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좌표에 관계없이 물체를 일정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일반 물리 수준에서 분해를 공부하는 건 뭐 때문에? 분해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공부해? 항상 우리 2차원이나 3차원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뭐 특히 3차원 문제는 뭐 거의 나오지 않지만 2차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2차원 문제를 무조건 어떻게 풀자고? x, y를 분해해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분해를 먼저 해놓는 것뿐이죠. 그래서 자, 분해를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분해하고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계산 얘기를 해야죠. 벡터의 계산. 그럼 우리가 이제 벡터의 계산에서 공부하는 건 당연히 벡터의 우선 합, 차, 그죠? 곱, 뭐 이 얘기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미분과 적분에 관한 얘기. 그래서 벡터의 미분, 적분에 관한 얘기들을 뭐 이렇게 쓰냐, 그죠? 뭐 어렵게 이렇게 쓰고 있어. 그래서 합차, 곱, 미분, 적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해놓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은 우리가 물리 공부하면서 계속 갖다가 써야 될 내용들이고, 됐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먼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점의 운동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위치는 뭐 위치 나타내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뭐야? 이동거리라는 것과 변위라는 것만 다시 생각해 두면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빠르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력, 속도라고 하는 녀석하고, 항상 여러분들 또 기억할 게 뭐야? 이거 뭐 다시 한번 다 얘기되겠지만 속력이라고 하는, 즉 빠르기는 시간으로 나눠주는 물리량이잖아.
그럼 시간으로 나눠주는 물리량 그럼 바로 떠올릴 게 뭐야? 항상 시간으로 나눠주는 물리량은 항상 평균 순간이 있다는 걸 늘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죠. 그래서 당연히 평균 순간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얘기되어져 있을 테고. 됐죠? 그래서 요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도를 공부하고 나면 뭘 하나 공부해도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걸 하나 공부를 좀 해두죠. 그럼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하려고 해놨었죠?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걸 도입한 이유가 있잖아. 상대 속도를 도입한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에? 뭐 어려울 거 없어. 일반 무리 수준이니까. 그냥 대상물 둘이 동시에 움직여. 그럼 대상물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걸 같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잖아.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 하나는 정지하고 하나만 움직인다고 바꿔놓고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처럼 이 체계 문제를 1체계로 푸는 방법은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상대 속도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회전 운동이나 이런 거 가지고 확장을 하면, 전공까지 확장되면 뭐를 이용해? 그때는 2체계 문제를 1체계로 바꾸기 위해서 환산질량. 그때는 환산질량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또 2체계 문제를 1체계 문제로 바꿔서 문제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전공 부분에서 2체계 문제, 즉 대상물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문제를 간단히 1차원화해서 1체계 하나만 움직이는 것처럼 바꿔서 풀기 위해서 사용을 할 텐데,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환산질량 얘기는. 지금은 상대 속도 얘기만 그 개념을 기억해 두자고 얘기죠. 됐죠? 그래서 요 얘기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는 뭘 공부해? 빠르기 변화. 자, 우선 이제 빠르기 변화, 뭐 물론 이제 요 얘기를 미리 해놓을까? 자, 빠르기 공부를 하고 나면, 빠르기 공부를 하면 당연히 이제 뭐에 대한 거? 등속도 운동에 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놓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미리 얘기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등속도 운동을 공부할 때도 뭐 위치 찾는 식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 그래프를 여기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게 뭐야? 그래프 얘기 나오면 거의 기울기나 면적에 관련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기울기와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기본 약속을 여기서 다 해놓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책을 보면 거의 많은 책은 반 정도가 역학을 차지하고 최소 적어도 3분의 1은 역학이 차지하잖아. 우리 그 전체 일반 물리책 전체 구조 중에서. 왜 역학 부분이 3분의 1이나 차지해? 그건 모든 물리의 기본 아이디어가 다 어디에 들어있으니까? 역학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물리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약속, 아이디어는 역학에서 다 약속을 해놓고 그걸 대상물이 다를 때 빌려다 쓰는 것 뿐이기 때문에 앞에서 미리 다 얘기를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요 우이치 빠르기 변화, 이 얘기들이 다른 대상물한테는 안 쓰잖아. 이거 왜 안 써? 역학에서 다 해놓은 거니까. 역학에서 해놓은 거니까 역학에서 한 걸 그대로 대상물 다른 녀석에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만 풀으면 되니까 다른 파트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응?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빠르기 변화에서는 물론 이제 빠르기 변화를 나타내는 게 뭐야? 가속도. 근데 가속도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 평균하고 순간이 있겠지? 당연히 평균 순간에 관한 얘기할 테고.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한 거? 등 가속도 운동.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와 빠르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다시 한번 상기해 둘 거고.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상물의 위치를 찾기 위한 이 물리량들을 먼저 공부할 거고, 자,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의 원인이 되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우리가 이제 따지는 거고, 근데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는 자, 제1, 제2, 제3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1, 제2, 제3 법칙 공부하고 나면 제1법칙의 응용으로 공부하는 게 뭐 있어? 제1법칙의 응용으로 공부하는 게 두 가지 있죠. 합력이 0일 때 제1법칙이 성립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합력이 0인 평형 문제. 그래서 당연히 평형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관성력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문제죠. 됐어요? 그래서 관성력에 대한 걸 따지는 거고, 물론 제2법칙은 이제 뭐에 대한 거? F = MA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된 과정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입자의 운동을 따지는데, 우선은 요거는 힘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래서 이 얘기고, 이건 물론 뭐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항상
문제를 풀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만 이제 간단히 얘기해 놓으면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작용 반작용의 법칙 제3법칙에서 우리가 하나 확장해 놓을 게 뭐야? 여기서 확장해 놓을 건 장의 개념을 하나 확장해 놓을 거야. 필드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필드라고 하는 장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3법칙에서 하나 얘기를 좀 해놓게 될 거고. 됐어요? 그래서 요 얘기까지 하나 확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1, 2, 3법칙에 대한 얘기를 따지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야? 질량을 가진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요거 계산할 때 이제 이거 구하는 거지 뭐. dt분의 t, v. 그래서 이제 이거 이용해서 결국 힘의 종류에 따른 속도가 어떻게 되냐를 쫙 우리가 계산해내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하는 건데, 자, 어쨌든 이제 이 뉴턴의 운동법칙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결국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역학에서 다루는 힘의 종류들을 한번 먼저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역학에서 다루는 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때 어떤 특징들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 그래서 힘의 종류에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뭐뭐 공부하는 거야? 이건 좀 잠깐 지웁시다. 자, 힘의 종류에서는 첫 번째, 뭐 만유인력 먼저 얘기해놔야죠. 그래서 만유인력이 지표면에서 공부할 때는 단순히 만유인력을 뭐라 불러?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중력 얘기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 뭐에 대한 거? 당연히 우리 물체와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 뭐 장력작용하는 거. 그래서 장력의 특징 간단히 얘기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거? 물체와 물체가 접촉해서 나타나는 힘. 접촉해서 나타나는 힘에서 뭐야?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거. 그 다음에 접촉에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힘이 뭐 있죠? 접촉에서 나타나는 마찰력.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가 접촉에서 주어지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탄성력. 그래서 이제 탄성력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테고. 자, 그리고 이제 탄성력에서 공부하면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여기 뭐야? 역률이라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확장을 좀 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얘기 따지고. 이거 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힘과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즉 힘이 존재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를 공부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힘과 입자의 운동에서는 간단히 그러면 첫 번째는 제1법칙의 응용 공부하는 거야. 제1법칙의 응용. 그러니까 제1법칙의 응용 여기다 미리 써놨지만 요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제1법칙의 응용 요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2법칙의 응용을 우리가 이제 따지게 되죠. 제2법칙의 응용. 그래서 제2법칙의 응용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야? 뭐 단일 입자가 주어지는 건 그 전에도 다 얘기할 테고, 그러니까 단일 입자가 움직일 때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거? 물론 단일 입자가 움직일 때는 이제 요 얘기. 요 식에서부터 V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 두 입자들이 함께 움직일 때, 함께 운동. 그러니까 입자들이 함께 움직일 때 이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다뤄보겠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따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들을 따지고 나면 이제 이걸 적용시킨, 자, 위에다 좀 씁시다. 이 녀석을 적용시킨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냐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중력을 작용해서 중력에 의해서 운동이 일어나는 뭐에 대한 거? 지표면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먼저 따지죠. 됐어요? 지표면. 그러니까 지표면에서의 운동은 당연히 수직 운동과 포물선 운동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힘과 물체의 운동에서 지표면에서 1차원, 2차원 운동, 이제 포물선 운동 따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고? 등속 원 운동 얘기를 좀 해놓을 거고, 네, 등속 원 운동. 그래서 등속 원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놓을 거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되게 공부할 내용들은 이 얘기들 한번 쫙 정리를 좀 다 해놓을 거야. 됐어요? 이 얘기들. 이제 단진동은 물론 등속 원 운동에서 단진동 나오겠지만 그건 이제 강체, 그 물리 진자까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강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진동 얘기는 따로 떼어서 얘기를 좀 할 거고, 예, 그 얘기들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요 얘기들 전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좀 넣어보자 이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자, 책에 2페이지 얘기부터 한번 좀 봐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될 후에도 애들한테 최소한 물리, 이 왜 이러한 물리량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명확히 좀 알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뭐 전공에서 주어지는
고급 수학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일반 물리 정도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량들이 왜 사용하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건 명확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고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자,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거니까 자, 책의 2페이지 얘기부터 봐봅시다. 뭐 이게 단위계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자, 우선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단위에는 이제 기본 단위, 보조 단위, 유도 단위 있지만 기본 단위는 원래 7개만 있으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기본 단위에 길이, 질량, 시간, 온도, 물질의 양, 광도. 뭐 광도는 뭐가? 비대 세기를 광도라 부르는 거죠. 비대 세기. 그래서 비대 세기를 나타내는 건 이제 칸델라라고 하는 이제 단위 쓰는 건데 뭐 그것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7개 단위만 있으면 이제 설명된다. 요 정도만 그냥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조 단위라고 하는 거 2개를 사용을 주로 하게 되는데 오늘 보조 단위에서는 거기 주어지는 것은 자, 입체각하고 평면각 2개로 나뉘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평면각 그러면 바로 이 선분과 선분이 이루는 요 각도를 평면각이라 얘기하잖아. 그럼 이게 평면각은 우리가 이제 간단히 왜 보조 단위를 쓴다고 그랬어? 자, 이게 이제 부채꼴 모양을 좀 보면 좀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 그래서 반경이 R이고 사이각이 세타고 호의 길이가 S면 이때문에 당연히 호의 길이는 뭘로 주어지죠? 반지름에다 사이각 곱한 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S가 되는 거잖아.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러면 여러분들 요 녀석을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 유도 단위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물리에서 이퀄이 되면 양쪽의 단위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녀석의 단위가 얼마냐? 그러면 요거 세타의 단위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잖아. 바꿔 얘기하면 뭐야? 미터분의 미터. 그럼 미터분의 미터니까 약분되면 당연히 어때야 돼?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각도의 단위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각도의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데 문제는 각도가 5다 그러면 이거 단위 없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고 놔두면 5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단위를 써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좀 써주자 이거죠. 그럼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줌으로 해서 이 5의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그럼 라디안을 쓰므로 해서 5라는 녀석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이 크기는 얼마? 크기는 요 계산 결과가 5란 얘기잖아. 그럼 이 계산 결과가 5란 얘기가 뭐야?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 5배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하죠. 됐어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5배 되는 것을 5라디안이라 부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실제 단위는 없지만 숫자 의미를 명확히 해서 써주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보조 단위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그 위에 이제 입체각 얘기 나오는데 입체각은 원래 이제 구좌표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입체각은 자, 요건 좀 지웁시다. 입체각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하면 이제 빛을 비춰서 후레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러면 이 빛을 비추면 이 녀석이 이렇게 이제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뭐 구좌표계를 그릴 수도 있지만 구좌표계로 표시할 거 없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조금 더 멋있게 그려지지? 이거 안 그려지는데? 이걸 네가 더 가라. 자,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그림 보이나? 구좌표계에서 이게 이렇게 공간으로 쭉 퍼져나가는 걸 구좌표계 일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결국은 입체각이라고 하는 건 요 녀석,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세모처럼 그렸지만 이게 꽃갈 형태로 이렇게 둥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d 오메가, 그냥 세타 대신에 오메가로 씁시다. 그럼 요게 이제 d 오메가라고 하는 요걸 입체각을 퍼져나가는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때 이제 d 오메가는 그 입체각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의 반경이 R이고 요 녀석의 면적, 요 d 오메가에 의해서 R만큼 떨어진 곳의 면적을 DA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D 오메가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 이거랑 약속 똑같아요. D 오메가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를요? R 제곱을 뭘로 나눈 거? R 제곱을 요 R만큼 떨어진 곳의 면적을 나눈 것을 우리가 D 오메가로 약속을 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어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 녀석의 단위도 뭐야? 면적이니까 미터 제곱. 이거의 단위도 미터 제곱. 그러니까 원래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의 단위도 원래 없는 거지만 이 녀석의 단위는 없는 거지만 이 단위를 그냥 뭘로 쓴다고?
스터 라디안이라는 걸로 써주는 것 뿐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는 것 뿐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잠깐 한번 봐볼까? 그럼 이거에 의하면 예로 V의 입체각은 얼마야? 여러분들 V의 입체각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V의 입체각은 얼마? 4파이? 아니 맞아? 4파이. 그러니까 이거 재미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구자표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자표계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 요 중심에서 이제 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흰색으로 그냥 할까? 이렇게. 이렇게 주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주어진 요 녀석이 파란색으로 할까? 요게 이제 요렇게 주어진 요 녀석들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 주어지는 요거 이제 점선으로 주어지는. 됐어? 그래서 요렇게 주어지는 얘기들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우리가 요거 요 각도를 세타, 요 파이, 여기 요 녀석을 이제 요렇게 내렸을 때 이거 파란색으로 쓰면 별로 안 좋은데 이거. 그림은 지금 보여? 그림 보이지? 그럼 이제 요 녀석이 요거 세타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 요게 세타하고 파이로 주어질 때 여러분 요게 이제 d 세타고 여러분들 요게 이제 d 파이 요 각도를 d 파이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요 녀석의 면적을 우리가 구하는 문제잖아. 그럼 여러분들 요 면적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거 세타 파이를 거꾸로 해라고 재미없다. 그냥 하지 뭐. 여러분들이 이거 색깔을 다 써갖고 이게 그림들이 부좌표계 이용해서 설명하려면 아주 골치 아프겠지? 요렇게 된 거 보여? 요거하고 요건 평행선. 그러면 요 각도가 뭐야? d 세타지. 그러면 요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야? da는. 여러분들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 이거 진짜 쫌생이 참 그림 좀 크게 그려놓고 하지. 그림 보이지? 그러면 요 면적은 요 길이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여러분들 요게 d세타면 요게 d세타죠.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 호의 길이는 요 반지름에다가 d세타 곱한 거지. 근데 요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r. 요 녀석이 파란색의 반지름 r이면 r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이 요렇게 되니까 사인 파이. 됐어요. 그래서 r 사인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 그럼 요 녀석은 당연히 요 길이가 r 사인 파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 길이는 뭐고? 요 길이는. 그럼 누구 부채꼴이잖아. 됐어요? 아이고 r 사인 파이에다가 요 각도 뭐? d세타. d세타. 이렇게 해놓을까? 그 다음에 곱하기 요 녀석 길이잖아. 요건 뭐? 반지름 r 곱하기 d 파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부채꼴 저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얼마냐면 r 곱하기 d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만 됐어? 그러면 결국 우리가 V의 입체각이라는 얘기는 결국 입체각 오메가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다 적분하는 문제들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 오메가는 요 녀석 다 적분하는 문제니까 그럼 요거 적분하면 여러분 여기 r제곱이 있고 지금 r은 똑같으니까 여기 r제곱이 있으니까 요거 r제곱은 없어지겠지? 그래서 요건 없어지니까 뒤에 이제 뭐만 적분하면 돼요? 이게 이제 중적분이죠. 사인 파이 d 파이 d 세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녀석 계산할 때 어떻게? 파이는 얼마까지? 파이는 0에서 180도까지. 세타는 한 바퀴 뺑 돌려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는 이제 좌표계는 요거 파이를 놓고 요거 보통 세타로 놓는 거지만 지금 이제 거꾸로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 파이는 0에서 180까지 하고 세타는 한 바퀴 뺑 돌리지. 됐어요? 그러면 구 전체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0에서 2파이까지 이것도 0에서 2파이까지 하면 하나가 더 겹쳐. 그러니까 요거는 파이까지만 한 다음에 파이까지 된 녀석을 뺑 돌리면 구 전체가 나오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 계산할 때는 요 녀석은 얼마? 세타는 2파이까지 계산하는 거고. 됐죠? 요 녀석은 어디까지? 자, 요건 이제 요렇게 놓을까? 뒤로 요렇게 해서 d파이, d세타. 됐지? 그러면 당연히 세타는 얼마까지? 0에서 2파이까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파이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고? 그냥 2파이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예, 마이너스 저 코사인 파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거 집어넣으면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될 테고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 될 테니까 요 값 계산하면 2 나오겠지. 재미없다.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그래서 이 녀석을 0에서 파이까지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1 되고 요 녀석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그냥 1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 얼마? 2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2파이.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 나와? 4파이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구좌표와 관련되는 얘기지만 구좌표와 관련되는 얘기지만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니니까 이건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할 건 없고 우리 이제 주로 요거 위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것만 앞으로 이제 활용할 거니까 요 정도 기억하면 될 테고. 그래서 보조 단위라고 하는 건 실제 단위는 없지만 숫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보조 단위라는 걸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도 단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야? 공식에 의해서 나타난 단위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단위인데 이제 유도 단위는 특히 사람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히 줄이는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 17개인가 사용되고 있을 거야. 물리에서 17개 정도 사용이 될 테고. 근데 어쨌든 여기 유도 단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건 우리가 이제 수식을 이용할 때 참고로 여기 주어진 것처럼 이제 유도 단위 그러면 뭐 유도 단위게 따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유도 단위 그러면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단위라고 얘기했으니까 양쪽이 이퀄이 될 때 같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거기 참고로 요거만 기억해뒀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A 이퀄 B 플러스 마이너스 C라는 단위가 있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게 뭐라고 써? 여러분들 요 녀석의 단위. 여러분들 뭔가 더하고 빼려면 단위가 같아야만 더하고 뺄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단위와 요거의 단위 그리고 이퀄이면 양쪽의 단위가 모두 같아야지. 됐어요? 그래서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문제는 전부 다 단위가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공식 같은 거 기억할 때도 이거 가지고 기억하면 간단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라그랑지 이퀘이션 같은 거 라그랑지 이퀘이션 그러면 라그랑지 이퀘이션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돼요? 뭘로? 뭐 이제 라운드로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치에 대한 걸로 라그랑지안 미분한 거하고 자 도트 속도로 미분하는 거죠. 요거의 차가 0이 되는 문제들이잖아. 그럼 이거 두 개의 단위가 어때야 돼? 요거 단위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더하거나 빼려면. 그럼 이거 단위가 같으려면 요 녀석의 x 위치의 단위잖아. 그럼 요 밑에도 뭐가 나와야 돼? 그럼 요게 도트는 속도 얘기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위치 텀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형태가 어떤 형태? dt분의 d의 형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거란 얘기죠. 그래야 미터분의 에너지의 단위로 두 개가 같아지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저 수식 등을 기억을 할 때 이런 단위를 가지고 기억을 하면 쉽게 기억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혹시 어떤 수식이 나왔을 때 그 수식이 옳으냐 그르냐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이 뭐라고? 단위 맞춰보는 일이야. 만일 더하기 빼기로 돼 있는데 단위가 다르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식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을 할 건 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인 x 또는 뭐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고 또는 익스포넨셜 x 또는 ln x 뭐 이러한 함수들을 많이 사용하잖아. 그러면 이런 함수들이 사일 때 늘 기억을 할 게 여기에서 주어지는 요 x로 주어지는 요 녀석들은 단위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단위를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가 없는 걸 뭐라 불러? 무차원량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들은 다 무차원량이 돼야 돼. 무차원량.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인, 익스포넨셜, ln 얘기 나오면 여기에 들어갈 녀석들은 다 단위가 없어야 된다는 걸 늘 기억을 좀 해둬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위가 늘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뭐였죠? 통계학에서 확률, 어떤 에너지에 존재할 확률 됐어요? 그럼 어떤 에너지에 존재할 확률이 어떤 C에다 익스포넨셜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상대적 확률은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확률이니까 ES가 들어가야 될 테고 됐어요? S의 에너지를 가지고 확률. 그럼 이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에너지를 가진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 에너지를 가진 녀석이 당연히 뭐야? 우리가 온도와 관련된 KT가 에너지의 단위를 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야 단위가 없는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런 녀석들을 보면 제일 먼저 이것들의 단위가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들어오는 식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면 돼. 됐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도 단위 얘기하는 건 결국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는 거야. 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리 공부를 할 때 저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좀 쉬워지는 얘기들이고, 그럼 거기 잠깐 예제 1번 얘기를 좀 따져보면 예제 1번에서 뭐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거기 이동거리 S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죠. A 플러스 B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C의 T제곱이 형태로 주어졌다. 그럼 A, B, C의 단위가 뭐냐 그랬으니까 이거 단위 구하는 건 뭐 너무 간단하죠. 그럼 이거의 단위가 뭐야? 미터. 그럼 이 녀석도 미터, 이것도 미터, 이것도 미터야 되잖아. 됐어요? 그럼 당연히 A의 단위는 뭐 나와야 되고? 미터 나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B의 단위는 당연히 뭐 나와야 되고? 요거 시간이니까 미터 퍼 세크 단위 나와야 될 테고. 여기서 C의 단위는 당연히 뭐 나와야 되고? 제곱으로 나뉘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요거 가속도, 이건 속도, 이건 위치에 관련되는 값들로 주어지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식 2번에서 자, 그건 이제 보면 여러분들 벌써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파동 함수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파동 함수의 식이 이제 이런 여기 A의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형태로 주어졌다. 그럼 이제 이런 거 보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 생각해 요 안에 드는 게 무차원 양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무차원 양이라는 것이 결국 요 녀석의 단위가 뭐가 돼야 돼? 이 녀석의 단위가 이게 X잖아. 그럼 당연히 단위는 뭐? 미터분의 1의 단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K가 뭐야? 왜 이거 미터분의 1의 단위를 가져? K가 파수잖아, 파수. 그러니까 K가 파수인데 오늘 파수 K의 약속이 뭐야? 람다분의 2파이. 그러면 이게 파수가 람다분의 2파이로 되는 이런 것들 기억할 때도 단위를 이용하면 간단하잖아. 됐어요? 람다로 나눠줘야 될 값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녀석의 단위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단위는 당연히 요게 시간이니까 세크분의 1의 단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이게 세크분의 1의 단위를 갖는 것은 요 오메가가 뭐야? 각 진동수. 각진동수. 그럼 각진동수의 약속이 뭐야? 주기 t분의 2파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각진동수의 약속이 주기 t분의 1이니까 세크분의 1의 단위를 갖는 건 당연한 얘기고. 됐죠? 그래서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자 요런 정도를 이제 같이 단위 그러면 요 정도는 늘 머릿속에서 자 떠올려서 이제 문제 처리인데 활용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벡터 얘기 잠깐 들어가 봅시다. 자 벡터 부분에서 우리 그러면 이제 물리학에서 계산하는 일들을 따지는데 여러분들 벡터 스칼라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얘기할 거 없고 바로 그냥 자 두 번째 이제 벡터하고 좌표계에 관한 얘기들을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자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자 그럼 다들 벡터의 표시는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서 방향까지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그릴 때는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시작점에서부터 요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 그 다음에 당연히 화살표의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길이가 바로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걸 테고. 됐죠? 그래서 크기를 나타내는 건 그냥 절대값으로 그냥 이렇게 쓰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늘 기억을 할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만일 A와 B라고 하는 벡터가 같다 그러면 벡터가 같다는 게 뭐야? 벡터 같다는 게
크기도 같아야 되지만 크기도 같지만 뭐도 같아야 돼? 방향도 항상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더 얘기해 볼까? 여러분들 A가 일정하다. 그럼 A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 역시 뭐가 일정한 거야? 크기도 일정, 방향도 일정. 됐죠? 그럼 크기도 일정, 방향도 일정인 것을 A가 일정하다고 당연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일정한 등가속 운동. 그럼 A가 일정한 등가속 운동을 얘기할 때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냐 그러면 당연히 우리 A가 일정하면 뭐까지 안 바뀌어야 돼? 방향까지 바뀌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등가속도가 될 수 없다는 걸 금방 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근데 포물선 운동은?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에 아니냐? 여러분들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어느 쪽? 지구 중심 방향으로 늘 중력 가속도 9.8이 늘 작용하잖아. 그러면 포물선 운동을 하는 녀석은 항상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죠. 그럼 포물선 운동하는 녀석은 당연히 뭐야?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것들은. 그래서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뭘 좀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를 좀 도입하면 돼? 바로 관성좌표계. 정지계와 관성좌표계는 모든 물리현상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포물선 운동.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은 결국 운동좌표계에서 보면 어떤 운동이야? 그냥 예를 들면 비스듬히 던진 물체는 수직 상방 운동에 불과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포물선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정지계와 좌표계는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잠깐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같이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C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이 크기가 10이고 북동쪽이야. 근데 D라고 하는 녀석의 시작점은 다른데 D라고 하는 녀석의 시작점은 다른데 역시 크기가 10이고 북동쪽이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크기가 10이고 북동쪽으로 갔다. 그럼 C하고 D는 같은 벡터야 다른 벡터야? 당연히 같은 벡터죠.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벡터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때는 벡터를 평행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가 이게 같다.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다는 것이 결국 평행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 그러면 뭐 꼭 저렇게 표시하는 거 왜 이것도 기억해 두고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할까? 여러분들이 벡터에서는 요거를 이제 힘에서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만 힘에서는 시작점 대신에 뭘 써? 힘은 요걸 작용점이라 부르지. 작용점. 그래서 이 힘은 작용점까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은 함부로 평행이동시키면 큰일 나는 거야. 특히 뭐 얘기할 때? 토크 같은 거 얘기할 때는 함부로 평행이동시켜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힘에서는 작용점도 벡터의 힘의 한 요소로 여러분들 취급을 해줘야 되니까 늘 이제 조심 좀 해야 될 테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는 이 녀석을 따졌을 때 벡터에서 우리가 거기 자 이제 뭐 단위 벡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 자 이런 이제 이거 뭐 1번으로 그냥 표시해놨었네. 벡터에서 자 거기 단위 벡터 얘기 나오지만 이게 결국 이제 좌표 얘기하는 거라고 해서 좌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벡터라고 하는 녀석 즉 좌표를 얘기해 보자 이거죠. 좌표. 그래서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벡터라고 하는 건 좌표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다 써놓을까? 벡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벡터란 뭐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야? 좌표를 달리 표현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좌표의 다른 표현. 즉 우리가 원래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XY축이 있으면 XY축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이미 P점이 하나 있다. 그럼 P점을 나타낼 때 그냥 이렇게 X축으로 4, 여기에 3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점으로 나타내고 좌표로 표시할 때는 P를 4,3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것뿐인데 우리는 이걸 그냥 이렇게 점으로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뭘로 바꿔 쓰겠다는 것뿐이야? XY 축상에서 자 여기 P점이 있으면 P점까지 이걸 점으로 나타내지 않고 뭘로 나타내?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P라고 하는 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그러면 P라는 벡터는 당연히 여기에 4, 여기가 3 그러면 당연히 P라는 벡터를 이제 어떻게 쓰고 싶은 거야? X 방향으로 자 X 방향으로는 몇 칸? 4칸 떨어져 있는 점. 그 다음에 더하기 Y 방향으로는 몇 칸 떨어져 있는 점? 3칸 떨어져 있는 점. 이렇게 해서 4,3으로 쓸 거 이렇게 분리해서 쓰겠다는 것 뿐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4,3으로 쓰면 쉬운 걸 이렇게 X방향, Y방향을 분리해서 우리 이제 여기다 이렇게 간단히 써놓고 합시다. X방향을 나타내는 게 뭐야? I라고 쓸 테고 자 Y방향을 나타내는 걸 J 이렇게 이제 간단히 쓰겠지. 그래서 약속을 해서 X방향을 나타내는 거, Y방향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쓸 텐데 그래서 이렇게 4,3으로 쓰면 쉬운 걸 이렇게 구태여 X, Y를 분해시켜서 따로따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2차원이나 3차원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풀고 싶어? X, Y 나눠서 따로따로 문제 풀고 싶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쓰는 이유가 결국 뭐야? 2차원 문제를 2차원 문제를 몇 차원에서 문제 푼다고? 1차원에서 풀기 위한 거다. 그랬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고자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 됐죠? 그래서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눈 X, Y로 나눠놓고 이제 표시하는 것은 좌표를 벡터로 표시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은 2차원 문제를 1차원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결국 벡터에서 여기 이제 좌표와 관련져서 우리가 저 벡터를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봐봅시다. 1번에서 보면 자 그럼 임의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크기를 나타내는 건 절대값으로 표시해도 되지만 우리 그냥 A 떼어내고 이렇게만 쓰면 될 테고 그리고 단위 벡터는 보통 요렇게 이제 꽃가루 씌워서 요런 형태로 보통 나타내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즉 단위 벡터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건데 방향을 나타내는 걸 단위 벡터 이렇게 얘기할 텐데 또는 이제 기본 벡터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단위 벡터 또는 이제 기본 벡터라 얘기하는 건 크기가 얼마? 1. 됐죠? 그래서 크기가 1이고 방향만 나타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좌표계하고의 관계를 한번 좀 봐보면 두 번째 자 우리 이제 좌표계에서 자 우리 한번 합시다. 좌표계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단위 벡터를 나타내서 좌표계에서 직각 좌표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시하죠? 직각 좌표계에서는 자 여러분들 직각 좌표 표시할 때 항상 우리 물리에서는 약속이 뭐야? X를 어디다 잡아? X를? 아무데나. X는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아무데나 잡아도 된다고. 하지만 X는 어디다 잡아도 관계없지만 YZ를 표시하는 건 약속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X를 예를 들어 이거로 잡았다 그러면 반드시 Y 어디로 잡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YZ 표시해야지. 아 이건 약속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를 꼭 이걸로 안 잡고 이걸로 잡아도 관계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를 이축으로 잡으면 반드시 Y는 어디다 잡아야 돼? 이쪽. 그리고 이쪽을 Z 이렇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X, Y, Z를 표시해서 3차원을 나타내야 된다고 그래서 됐죠? 이건 뭐 약속이니까. 그러면 이것처럼 좌표계에서 직각 좌표계에서는 자 직각 좌표계에서는 이것처럼 X축을 나타내는 요 녀석을 뭐라고 쓰고 그냥 I라고 쓰고 Y축을 J라 쓰고 요 녀석을 뭐라고 쓰고 K라고 그냥 쓰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X, Y, Z 그래서 단위 벡터를 I, J, K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통 표시할 테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극좌표계 자 여러분들 극좌표계는 뭘로 쓰죠? R하고 세타를 이용해서 이제 극좌표를 표시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R하고 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극좌표계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극좌표계는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극좌표계는 항상 뭐야? 2차원상에서 물체 운동 기준할 때 주로 쓰는 거지. 그래서 2차원상에서 움직일 때 이게 X, Y면 예를 들면 이미 지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요렇게 두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임의 지점에서 항상 R 방향은 어느 쪽으로 써? R 방향은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요 방향을 R 방향이라 쓰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요 녀석, 요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놓으면 요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을 요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과 세타로 쓸 때는 이제 항상 늘 그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건 서로 직각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할 거라고.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 직각좌표계하고 극좌표계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이게 단위 좌표계를 왜 우리가 직각좌표계도 사용하고 극좌표계도 사용해? 이걸 사용하는 것은 자 어떤 때 쓰기 위해서 두 개를 약속해 놓겠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XY 평면이 있는데 XY 평면에서 어떤 이제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간다 이게야. 그럼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움직여갈 때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원운동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그냥 막 따질 거 없이 그럼 원운동하는 물체를 한번 따져봐. 그럼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도는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그럼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여러분들 물체가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돌아 이렇게 V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겠지.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녀석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만일 여러분들이 자, 요 XY 좌표 축상에서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요 녀석들의 위치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때 위치를 표시하려면 뭐라고 써? 요 녀석의 크기가 자 등속 원운동을 우리가 표시해 보면 등속 원운동을 표시할 때 여기에 있을 때는 요 녀석의 속도를 뭐라고 표시해야 돼? 크기는 V, 속력 V, 방향 방향 제2방향. 근데 요 녀석이 이렇게 원운동하다 여기 와 있어.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또 속력을 뭐라고 표시해야 돼? V2는 밑에다 쓸까? V2는 자 크기는 얼마? 역시 V야. 이거 V0라고 할까? 크기는 V0야. 근데 문제는 방향은 마이너스 I. 응? 또 여러분들 이 녀석들의 위치를 나타낼 때도 여기에 있을 때는 위치 R을 뭘로 표시해? 여러분들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제 R0만큼 떨어져 반지름만큼 떨어졌으면 요건 X 방향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I 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 원운동하는 물체를 원점의 정지에 있는 즉 바꾸면 고정된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하려면 매 순간 위치와 속도를 매 순간 달리 표시해야 돼.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XY의 고정된 좌표계에서 표시하려면 이 원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나 속도를 매 순간 달리 얘기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뭐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해져요. 극좌표계를 이용을 하면 즉 좌표 이 관측자가 어디에 있어? 이 물체와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물체 운동을 기술을 해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위치를 뭐로 나타낼 수 있어? 위치는 요 녀석이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이니까 위치를 늘 뭘로 나타내? R0에다가 R 방향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중심에서 여기 떨어진 지점 어디든 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아니 맞아요?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녀석의 속도를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쓰면 돼? 크기는 V0, 방향은 세타 방향.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정된 XY 좌표계를 이용을 할 때는 굉장히 물체 운동이 기술하는 게 복잡해지지만 만일 움직이는 관측자가 극좌표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번에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간단히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할 게 우리가 지금 요거는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이 녀석은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어떻게 기술하고 싶은 거야? 고정좌표계에서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건 고정된 좌표계야. 고정된 좌표계. 그러니까 관측자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에서 물체의 운동만 기술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직각좌표계야.
이해됐어요? 그에 반해서 극좌표계는 언제 쓰고 싶은 거야? 이거는 운동하는 좌표계라고. 운동 좌표계. 이거는 운동하는 좌표계예요. 운동하는 좌표계.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물체의 운동을 간단히 기술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등속 원운동할 때 애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을 혹시 해본 친구들은 애들한테 이제 등속 원운동으로 얘기할 때 항상 가속도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얘기해? 가속도 방향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R분의 V제곱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항상 원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가속도가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이고, 여러분들 이 가속도의 크기가 R분의 V제곱이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아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거라고. 크기도 일정, 방향도 일정. 그럼 크기도 일정, 방향도 일정이니까 뭐처럼 생각해? 등가속도처럼 생각을 한다고. 근데 왜 이거 등가속도가 될 수가 없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좌표계, 이건 어느 좌표계에서 본 거야?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본 거잖아. 그럼 좌표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고정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좌표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도 계속 변화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물론 크기니까 변화되지 않지만 이게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원의 중심이다 그러면 원의 중심 자체가 계속 관측자에 대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건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술하는 것뿐이지 실제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녀석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시간에 대한 변화값이 없죠. 근데 이거는 시간에 대한 변화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건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거기 이제 좌표계에서 극좌표계하고 직각좌표계가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두 가지로 사용한다는 걸 여기서 기억을 좀 해두고. 자, 그럼 우리가 자 극좌표라는 걸 왜 도입했느냐를 우리가 따졌으니까 잠깐 여러분들이 우리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까? 극좌표에서 자 아까 이제 여기 물체가 있는 여기 R인데 자 여기 이제 R만큼 지금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벡터로 쓰면 이렇게 주어질 텐데 그때 x, y. 그럼 잠깐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다 요거 하나 해놓읍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심에서 멀어지는 요쪽이 R 방향, 요게 이제 세타 방향. 좀 전에 썼던 거 그거야.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벡터는 두 축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 축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뭐 분해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요 R 벡터라고 하는 이 녀석이 X축과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는 요 순간의 R 방향을 X와 Y 극좌표로 직각좌표로 표시해보자고. 그러면 요 R을 어떻게 표시하면 돼? 직각좌표로 표시하면. 그러면 요 녀석 요렇게 간단히 하면 X, Y에서 R을 요렇게 놓고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요 R 단위 벡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세타면 요거 이제 요건 요렇게 평행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요 녀석의 X성분의 크기와 Y성분의 크기로 나누겠다 이거죠. 그럼 요거 X성분의 크기는 얼마? 여러분들 요 녀석의 크기가 얼마야? 1 단위 벡터니까. 그러면 당연히 R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는 직각좌표계로 표시하면 얼마? 자, X 방향으로는 코사인 세타 I. 됐죠? Y 방향으로는 요 크기. 그럼 요 크기는 사인 세타.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이 플러스 사인 세타 J. 됐죠? 그러면 이제 세타는 어떻게 줘져? 세타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냥 요거 갖다 그립시다. 이렇게 직각. 이렇게. 요게 이제 세타야. 됐어? 그러면 이제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겠지. 요거 합쳐서 90 돼야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세타는 요 크기와 요 크기로 분해해야 되니까. 그럼 X성분의 크기는 얼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 I 요쪽 방향.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나와? 코사인 세타 J. 됐어? 요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이걸 행렬식으로 주로 표시하잖아. 응? 그래서 이거 행렬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R하고 세타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자 윤석이 자 행렬로 표시해 보면 IJ라고 하는 자 평면상에서의 두 좌표계로 표시하면 여기는 뭐 나오는 거야? 코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세타,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자 확장을 좀 해봅시다. 이걸 이제 확장을 하면 좌표 변환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제 좌표의 회전 변환. 응? 좌표의 회전 변환. 그러면 좌표의 회전 변환이 우리가 좌표의 회전 변환은 거의 나오는 게 뭐 이 얘기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X, Y, Z축이 이렇게 있는데 X, Y, Z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녀석을 이렇게 Z축을 중심으로 요걸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제 X, Y 축이 있으면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축을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축이 이렇게 회전돼서 자 이렇게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지금은 이제 Z축에 대한 회전이야. 그래서 요건 이제 Z축에 대한 회전. 자, 그러면 Z축에 대해서 요 녀석을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시킨다 이게야. 그러면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 X, Y, Z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게 돼? 바로 여러분들이 요거 Z만 빼놓고 보면 요거 뭐랑 똑같아? 저기서 주어지는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와 똑같죠? 거의 됐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자 똑같이 저 아이디어를 그대로 빌려다 써보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자 X, Y, Z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자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X, Y 평면이니까 여기 두 개는 여러분들 Z는 우선 따질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뭐 들어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얼마? X 프라임은 Z가 0인 지점에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0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당연히 Y 프라임도 Z는 0이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뭐 나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0.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0, 0. 왜냐면 Z 프라임은 역시 X, Y는 다 0인 점에 있을 테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1. Z 프라임이 Z니까. 다 됐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좌표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좌표 변환 얘기 나올 때 너무 다른 거 뭐 이거 뭐 이미 P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좌표 변환하는 거 그런 거 따질 거 없어. 응? 됐어요. 과정을 묻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좌표 변환에 관련돼서 문제 풀 때는 극좌표계,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 사이를 이용해서 요거 바로 변환된 것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될 거야. 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얘기, 그래서 좌표 회전 변환에 관한 얘기도 같이 이제 자, 확장해서 기억해두고 뭐 거기 예제 1번은 간단하지만 예제 1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예제 1번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물체가 운동을 할 때 무조건 극좌표계로 표시하면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여러분들 극좌표계로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면 극좌표계에서는 무조건 물체의 위치를 뭐라고 쓰면 돼? R에다가 R방향 벡터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극좌표계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쓰이는데 자 극좌표계에서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쓰이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자 이제 요건 좀 지우면 안 되고 거기 실제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녀석이 여기에 있건 물체가 여기 있건 물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물체 위치를 다 극좌표에서 이렇게 쓰면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각도에 있을 때 다 물체의 위치를 무조건 R의 크기에다 R방향 벡터로만 무조건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저기서 다시 한번 그립시다. 자, 이미 P점이 이제 어떤 각도에 있던지 간에 이렇게 세타의 각도를 이루면서 이미 지점 P에 있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위치를 표시할 때 극좌표계로 늘 이렇게 표시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녀석의 좌표가 이게 X축, 요게 Y, X1, Y1 이렇게 놓을까? 그럼 X1, Y1이고 이 녀석의 X축과 이름하게 세타라고 할 때 이 녀석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한번 왜 그런지 보자 이게야. 자, 그래서 각도에 관계없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녀석을 만일 직각좌표계에서 표시하면 어떻게 돼? 자, 직각좌표계에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하면 돼? 물체의 위치 R은 자, X1 곱하기 I 그 다음에 플러스 뭐로 써? Y1 곱하기 J 이렇게 쓰면 되죠? 직각좌표로 쓰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X1이 뭐야 이제? 우리가 극좌표를 구해서 X1은 요 녀석 크기 R 중에서 요 녀석이잖아. 그러면 X1은 R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 됐어? 그 다음에 I 플러스 Y1은 요 크기잖아. R 중에 얼마? 사인 세타. 그러면 당연히 R 사인 세타. 그리고 J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R이 공통이니까 묶어보면 코사인 세타 I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J잖아. 근데 여러분들 요게 바로 뭐야? 요게 어떤 각도에 있던지 간에 요 순간에 R방향 벡터죠. 됐어? 요게 바로 R방향 벡터잖아. 그러니까 바로 요 녀석이 바로 R방향 벡터니까 R의 크기에다가 R방향 벡터로 늘 표시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물체를 표시하면 아주 단순히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고. 다 됐죠? 요거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에서 요 얘기고. 자, 뭐 분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가만 있어봐. 거기 계산부터 좀만 쉬었다 할까? 이거.